5년 만에 충격적인 소식. 저는 30년을 함께 살던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나 첫걸음을 뗄 때의 기쁨, 밤새 열병으로 끙끙거리는 아이를 돌보며 서로를 의지했던 밤들, 명절 때마다 친정시댁을 오가며 쌓인 작은 추억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로는 서로의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속마음은 다들 알고 있었죠. 저의 무심함, 아내의 외로움,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오해와 불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신호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퇴근 후 소파에 털썩 앉아 TV만 보던 저를 향한 아내의 쓸쓸한 눈빛.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그냥 그랬지. 뭐라고 대충 넘겨버리던 제 무성의함. 주말이면 골프나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핑계로 집을 비우던 저를 기다리며 혼자서 저녁을 차리고 혼자서 치우던 아내의 뒷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헤어짐, 그리고 적막한 5년.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고 아내는 그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제야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TV 채널 주도권도 온전히 제 것이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밥을 차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텅 빈 공간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봐도 김치통 하나, 우유팩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혼자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 빈 의자가 이상하게 커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오늘 반찬이 좀 짜네, 국이 싱겁다며 투덜거리던 제 앞에서 묵묵히 내일은 간을 맞춰서 해드릴게라고 답하던 그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그냥 비어 있을 뿐이었어요. 무너져가는 일상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빨래는 언제 해야 하는지, 쌓인 설거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30년 동안 아내가 해주던 일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더라고요. 양말이 어디 있는지, 겨울옷은 어느 상자에 넣어뒀는지, 심지어 가스요금은 언제 내야 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더 막막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에 열이 오르는데 옆에서 이마에 손을 대보며 병원 가자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죽 한 그릇 끓여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종합 감기약 몇 알 삼키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끙끙거리며 지내야 했죠. 가장 힘든 건 명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차례상 준비한다고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던 집안이 이제는 그냥 조용한 평일과 다를 바 없었어요. TV에서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먹는 광고가 나오면 괜히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자식들과의 어색한 관계. 자식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다. 식사는 제때 하시고 계시죠? 그럼 뭐. 그 짧은 대화 뒤에는 항상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들도 저도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전화를 받아서 아빠 바꿔드릴게라고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그 어색함을 감당해야 했죠. 명절 때 아이들이 각자 처가나 시댁으로 가버리고 나면 저 혼자 덩그러니 집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게 바로 황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는 혼자만의 생활에 적응이 되었어요.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빨래도 언제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가끔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괜찮다. 혼자서도 잘 살고 있잖아. 아내에 대한 생각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1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떠올랐지만 2년 차부터는 가끔씩, 3년 차부터는 특별한 날에만, 그리고 5년 차인 지금은 글쎄요, 가끔 옛날 사진을 보거나 할 때나 잠깐씩 생각날 뿐이었어요. 그 사람도 이제 잘 살고 있겠지. 혼자서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운명을 바꾼 한 통의 전화. 그런데 얼마 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요즘 집 전화 거는 사람이 누가 있나 싶어서 무심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박 형님. 오랜만입니다. 저 김정수입니다. 옛 직장 동료였어요. 가끔 연락하던 사이였죠. 아, 김 씨. 그래, 오랜만이야. 별일 없지?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뭔데? 형님 전처분 소식인데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5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녀의 소식.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왜 무슨 일 생겼나? 아니에요. 안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그런데 김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전처분께서 곧 재혼을 하신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굳이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니다. 고맙다. 그런데 정말인가? 확실한 거야? 네, 다음 달에 결혼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재혼? 5년 만에 재혼이라니. 갑자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누군가를 만났다는 거네. 언제부터? 어떤 사람이지? 나보다 나은 사람일까? 그 사람한테는 따뜻하게 대해주겠지? 나에게는 차갑게 굴던 그 사람이 질투와 배신감 그 사이. 이상했어요. 분명 5년 전에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한편이 이렇게 답답하고 아플 줄은 몰랐어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배신감이었을까요? 나는 아직도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벌써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고 하는 억울함도 있었고 동시에 그래, 잘됐다. 이제 나도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네라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궁금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5년 만에 그녀가 다시 결혼을 결심했을까? 나보다 뭐가 나은 사람일까? 그 사람은 그녀에게 내가 주지 못했던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일까? 완전히 모르는 사람일까? 그녀는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 이 모든 궁금증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그녀의 소식, 그리고 그 소식과 함께 찾아온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박노인 69의 인생. 제 이름은 박노인입니다. 물론 가명이죠. 올해 69. 어느새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말이에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허리는 조금씩 굽어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키도 175cm나 되어서 당당했는데 이제는 어깨가 움츠러들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어요. 하지만 정말 늙었다고 느끼는 건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혼자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성실했던 직장 생활 40년.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28배 들어간 중견 제조업체에서 40년을 근무했어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7시 30분 버스를 타고 출근해서 저녁 7시, 8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승진도 꾸준히 했어요. 사원에서 시작해서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빠른 편이었죠. 회사에서는 박 부장은 믿을만하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월급날이면 봉투를 받아서 고스란히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이번 달도 수고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며 받아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무심한 남편, 소외된 아버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늘 똑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왔다고 한마디 던지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서 TV를 켜는 것.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아내가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고 물어봐도 그냥 그랬지. 뭐 별일 있겠어라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피곤하기도 했거든요. 저녁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밥상에 앉아서 TV 뉴스를 보면서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오늘 반찬이 좀 짜네. 국물이 싱겁다. 이런 말은 해도 고생했어. 맛있다. 이런 말은 잘 안 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쑥스럽기도 했고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신나게 얘기해도 그래, 그랬구나 라고 한마디 하고 끝이었죠. 아이들 숙제를 봐준다거나 같이 놀아준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건 엄마가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술과 친구들, 그리고 도피. 주말이면 골프를 치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여보, 오늘 김 과장이랑 술 한잔하고 올게. 이렇게 말하고 나가면 아내는 또요? 라고 한숨을 쉬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한숨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친구들과 술집에 앉아서는 회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만큼은 속 시원했죠.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거든요. 박형, 집에서는 어때? 부인이 잔소리 많이 해? 야, 우리 집사람은 괜찮아. 별말 안 해. 그래, 부럽다. 우리 집사람은 하루 종일 잔소리야.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참 좋은 아내를 만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말이 없었던 건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걸 그땐 몰랐죠. 점점 벌어지는 마음의 거리. 시간이 갈수록 아내와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김치 떨어져 가는데 담그실 거예요? 응. 아이들 학비 얼마 나왔어요? 그래, 알았어. 이번 주말에 친정 갔다 와도 될까요? 그래, 다녀와. 이런 실무적인 대화만 오갔죠. 감정이나 속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아내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그냥 드라마에 감정이입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혹시 자신의 현실과 드라마 속 주인공을 비교하면서 우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절 때도 그랬어요. 아내 혼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저는 TV 보면서 뭔가 도와줄 일 없어? 라고 한 번 정도 물어보고 끝이었죠. 괜찮아요. 혼자 하는 게 빨라요라고 하면 정말로 그냥 놔뒀어요. 소리 없는 균열들. 결혼 20년쯤 되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내가 웃는 일이 줄어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재미있는 말을 하거나 TV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이 나오면 같이 웃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무표정하게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따뜻했는데 점점 차가워지더라고요. 무언가를 기대하다가 실망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친구들 만날 때 아내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우리 집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투덜거리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요즘 고민이 뭔지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파국으로 치닫는 마지막 몇 년. 이혼하기 3-4년 전부터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아내가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꼭 필요한 말만 했죠. 밥 드세요. 빨래 갖다 놨어요. 아이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이런 식으로만요. 그때도 저는 조용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고 들어왔는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그때서야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갑자기 대화를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결국 이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었어?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함께 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다니? 당신은 저를 아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더 이상 당신을 남편으로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은퇴 후의 깊은 깨달음. 은퇴 후에는 자식들이 잘 크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들, 딸 모두 대학도 잘 나오고 직장도 구했어요. 결혼도 했고요.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혼자 살게 되니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말을 건넬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하고 인사할 사람도 없고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밤에 내일 날씨가 춥다네요 하고 말할 사람도 없었어요. 텅 빈 집, 시린 밤, 따뜻한 국 한 그릇 없는 밥상. 그 모든 것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아플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누가 따뜻한 차라도 끓여줬으면 싶은데 그냥 혼자 끙끙거리면서 견뎌야 했죠. 그때 정말 이게 외로움이구나 싶었어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그런데 이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다니. 묘하게도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질투일까요? 나는 아직 혼자인데 그 사람은 벌써? 하는 억울함 같은 거요.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움에 시달렸는데 그 사람은 이미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게 괜히 서운했어요. 미련일까요?
가끔 꿈에서 만나기도 했거든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쉽게 잊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 것이 된다는 게 뭔가 마음 한편이 찡했어요. 아니면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안도감일까요? 사실 이 감정이 제일 컸어요. 제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잖아요. 30년 동안 정말 무심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줬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진다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 이제라도 웃으며 살아라. 내가 주지 못했던 사랑을 받으면서. 하지만 그 남자의 정체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형님,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 김창호 씨예요. 뭐? 김창호? 김창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김창호는 제 직장 동료였어요. 아니, 그냥 동료가 아니라 정말 절친한 친구였죠. 같은 해에 입사해서 40년을 함께 일했고, 승진도 비슷하게 했고, 은퇴도 같은 해에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상의했던 사람이 바로 김창호였다는 거예요. 야, 창호야. 우리 집사람이 요즘 말이 없어서 걱정이야. 그럴 때는 꽃이라도 하나 사다 주지 그래. 꽃? 갑자기? 여자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 그런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내 아내와? 이건 단순한 재혼이 아니었어요. 이건 배신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진실. 아내가 재혼한다는 그 남자. 믿을 수 없게도 제 오랜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던 김창호였습니다. 김창호. 그 이름을 다시 되뇌어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40년을 함께 일했던 동료, 아니, 그보다도 더 가까웠던 친구. 그 사람이 내 아내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김창호. 정말 김창호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40년 우정의 추억들. 김창호와 저는 정말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같은 해인 1982년에 회사에 입사했어요. 신입사원 연수를 받을 때부터 죽이 잘 맞았죠. 나이도 저보다 1살 위일 뿐이었고 고향도 비슷한 지역이었거든요. 처음 몇 년은 같은 부서에서 일했어요. 점심때면 늘 같이 밥을 먹었고 퇴근 후에는 같이 술을 마셨죠. 저도 그렇고 창호도 그렇고 둘 다 지방에서 올라온 총각이라 서울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야, 박이. 오늘 저녁에 치킨이나 한 마리 어때? 좋지, 창호야. 어제 월급 들어왔으니까 내가 쏠게. 그런 식으로 자주 어울렸어요. 연애 상담도 서로 했고 결혼할 때도 서로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했을 정도였죠. 저는 1985년에 먼저 결혼했고 창호는 1987년에 결혼했어요. 두 가정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족끼리 놀러도 자주 갔고 명절 때도 서로 안부를 챙겼어요. 술친구이자 상담녀. 특히 창호는 제가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창호야, 우리 집사람이 요즘 말이 없어서 걱정이야. 왜? 무슨 일 있었어? 글쎄, 별일은 없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그럴 때는 가끔 선물이라도 하나 사다 주지 그래. 여자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 창호는 항상 제 편에서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가끔은 저희 부부 사이를 중재해주기도 했죠. 형수님, 박이 형이 좀 무뚝뚝해 보여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창호 씨는 항상 우리 남편 편만 드네요. 아니에요, 형수님. 저는 두 분이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그런 대화들이 오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거든요. 창호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친구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의 동지. 회사에서도 창호와 저는 한 팀이었습니다. 승진도 비슷하게 했어요. 저는 부장까지 올라갔고 창호는 차장까지 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죠. 같은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할 때도 많았고 서로 의지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왔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했어요. 회사 생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죠. 은퇴할 때도 같은 해였어요. 2019년에 둘 다 은퇴를 했는데 그때 송별회도 같이 했거든요. 야, 박이. 이제 우리도 늙었구나. 그러게 말이야.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되다니.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가끔 만나서 술이나 한잔하자. 그래야지. 이제 시간은 많으니까. 그렇게 약속했었는데. 이혼 후에도 변함없는 우정. 제가 이혼한 후에도 창호는 여전히 좋은 친구였어요.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봤고 술자리도 만들어줬어요. 제가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면서 자주 연락을 했죠. 박이, 혼자 살기 힘들지? 뭐, 그럭저럭 살만해. 너무 혼자만 있지 말고 가끔 나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려. 그래, 고마워.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역시 창호는 진짜 친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는데 창호만은 여전히 챙겨줬거든요. 심지어 가끔은 집에도 놀러 왔어요. 혼자 사는 제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반찬을 갖다 주기도 했고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죠. 야, 박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몸이 상한다. 괜찮아. 혼자 사는 게 편해. 편하긴 뭐가 편해. 제대로 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걱정해 주던 사람이 그 사람이 뒤늦게 깨달은 진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시절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한 김정수 씨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형님,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무슨 소문? 김창호 씨와 형님 전처분이 그런 사이라는. 몇 년 전부터? 네. 적어도 3-4년은 된 것 같아요. 3-4년 전이면 제가 이혼한 지 1-2년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살면서 외로워하고 있을 때 이미 두 사람은. 그럼 창호가 우리 집에 반찬 갖다 주고 그럴 때도 아마 그럴걸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창호가 왜 그렇게 제 안부를 자주 물어봤는지, 왜 제 집에 자주 놀러 왔는지, 왜 그렇게 챙겨줬는지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구나. 친구를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해준 거였구나. 폭발하는 분노와 배신감.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40년 우정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모욕감까지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 개새끼들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뺨이 화끈거리고 목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특히 창호에 대한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상의했던 사람, 조언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아내와. 그럼 그때 내가 고민 상담할 때마다 이놈이 뒤에서 비웃고 있었다는 거야?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요즘 말이 없어서 걱정이야라고 하면 창호는 속으로 당연하지.
나와 만나고 있으니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 부부 관계가 좋아질까? 라고 물으면 속으로는 이미 늦었어. 그 사람 마음은 내가 가져갔으니까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과거. 돌이켜보니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창호가 제게 해준 조언들, 형수님을 잘해드려, 가끔 선물이라도 사드려, 여자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해, 이런 말들. 모두 가식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혼한 후에 챙겨준 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죠. 아니면 더 나쁘게 생각하면 저를 감시하려고 했던 걸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뭔가 눈치채는 건 아닌지. 이 개새끼가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쌓아온 믿음, 신뢰, 추억. 모든 게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 허무했어요. 아내에 대한 복잡한 감정. 아내에 대해서는 더 복잡했어요. 물론 화가 났어요. 결혼했을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맹세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나 싶어서요. 더구나 제 친구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정말 무심했거든요. 그 사람이 외로웠을 것도 알겠고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도 알겠어요. 그래도 내 친구와는 아니잖아. 그게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갔을 텐데 하필 제일 믿었던 친구와 온갖 상상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거든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제가 아내와 다투고 있을 때 창호가 위로해주면서 시작된 걸까? 아니면 더 전부터?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제가 출장 갔을 때, 야근할 때, 그런 틈을 타서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치스러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래서 그때 김정수가 그런 눈으로 봤구나. 몇 년 전에 회사 동호회 모임에서 김정수와 몇몇 친구들이 제게 이상한 눈빛을 보냈던 게 기억났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두 갈림길 앞에서 이 분노와 모멸감 속에서 저는 두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의 결혼을 막아설 것인가. 한편으로는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이혼한 지 5년이나 되었고 더 이상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나서봤자 좋을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직도 미련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배신이야. 두 사람 다 나를 배신한 거야. 40년 우정을 배신한 창호, 30년 결혼 생활을 우롱한 아내. 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더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제가 아무 반응도 안 하면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잠 못 이루는 밤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창호와 아내가 함께 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혼자 외로워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은 어디선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제게 차갑게 굴었던 이유도 이제 알겠어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꽃이라도 사다 줬으면 달랐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창호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그렇다고 나서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을 만나보자고. 그리고 제 마음을 똑똑히 전해주자고. 이 결혼만큼은 절대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결심, 그리고 첫 번째 작전. 며칠 밤을 뒤척인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내가 막아야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밤새 잠 못 잔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눈은 충혈되어 있고 뺨은 푹 꺼져 있고 하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오늘 끝장을 내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면도를 하고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나름대로 위험 있어 보이려고 했거든요. 정장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단정하게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대면하는 것 5년 만이었어요. 이혼 수속 밟을 때 이후로는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전화 통화조차 몇 번 안 했으니까요. 어떻게 나올까? 뻔뻔하게 나올까? 아니면 미안해할까? 가면서 온갖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말로 시작할지, 어떻게 설득할지, 머릿속으로 연습도 해봤죠. 5년 만에 재회, 낯선 여자. 아내가 사는 곳은 우리가 함께 살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원룸이었어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가슴도 두근거렸고요. 5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사람.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차가웠어요. 나야. 박노인이야.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찾아왔으니까요.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얼굴에 화장기도 있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세련되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늘 시무룩하고 우울해 보였는데 이제는 뭔가 생기가 있어 보였어요. 왜 왔어요? 첫 마디부터 차가웠어요. 반갑다는 인사도 없고 들어오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문간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벌써부터 기세에 눌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순순히 들어가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체면을 걸고 한 호소. 자네가 왜 내 친구랑 재혼을 하려는 거냐? 시작부터 직설적으로 나갔어요. 돌려 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어요. 그게 당신이 알 일인가요? 알 일이 아니라고?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30년을 함께 살았다고요? 30년을 같은 집에서 살았을 뿐이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하필 내 친구와 내 체면은 생각 안 해봤나? 그때 아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체면? 당신이 내 눈물, 내 고통, 내 외로움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순간 할 말이 없어졌어요. 3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신은 30년 동안 나를 가정부로만 생각했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 키워주고. 그게 전부였잖아요. 내 감정은, 내 마음은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체면이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어요. 마치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변해버린 그녀. 그녀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가장 가까웠던 여인인데 이제는 전에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목소리만 높여도 움츠러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밤마다 혼자 울었던 걸 알아요? 당신은 TV나 보고 있거나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옆에서 혼자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건 뭐요? 내가 참아야 할 일이었나요? 아내라는 이름으로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아내가 울고 있어도 왜 우냐? 고 물어본 적도 없었고 힘들어해도 무슨 일이야? 라고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포기했죠. 아내의 목소리에서 30년간 쌓인 원망이 느껴졌어요. 예상치 못한 반박. 그렇다고 해서 내 친구와. 왜요? 당신 친구면 안 돼요? 그럼 누구면 돼요? 그건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요. 이혼은 당신이 원한 거였고 나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와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죠. 맞는 말이었어요. 이혼은 제가 먼저 꺼낸 얘기였거든요. 아내가 이혼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저도 속으로는 안도했었어요. 그래도 김창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감정을 소중하게 여겨줘요. 당신이 30년 동안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일들을 해줘요.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창호가 그렇게 잘해줬다는 게 자랑스러운 듯이 말하는 게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잘해준다고? 제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요.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줘요. 제가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줘요. 이런 당연한 일들을 당신은 30년 동안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완전한 패배. 자네. 정말 그 사람이 좋은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분도 저를 사랑해 주세요. 진짜로요.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겠구나. 네. 이미 늦었어요. 5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알았어. 그럼 잘 살아라. 돌아서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아내는 여전히 문간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에서는 미안함도 아쉬움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정말 끝이구나. 완전히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내와의 대면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전선, 친구 김창호. 집에 돌아와서 잠시 쉬었어요. 아내와의 대화에서 완전히 기가 꺾였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는 저렇게 나오더라도 창호는 다를 거야. 40년 우정이 있잖아. 오후에 창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창호야, 나야. 박이영. 웬일로 전화를?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얘기인데? 전화로 하면 안 돼? 직접 만나서 해야 할 얘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평소 가던 그 술집에서. 알았어. 7시에 보자. 40년 우정의 종말. 저녁 7시. 우리가 40년 동안 자주 가던 그 술집에서 만났어요. 창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야, 박이영.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창호야.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너. 내가 다 안다. 그 순간 창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뭘?
뭘 안다고? 내 전처와 재혼한다는 거. 창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술잔을 만지작거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알았어? 얼마 전에 들었어. 김정수한테서. 그랬구나. 김씨, 그럴 수 있나?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우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진심 어린 사과와 고백. 창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박이영, 미안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하지만 뭐? 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사랑? 내 친구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전처야 이미. 5년 전에 이미 끝난 사이잖아. 그래도 내 친구가. 박이영, 솔직히 말할게.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형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알아? 창호가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형은 한 번도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어. 나는 그걸 옆에서 지켜봤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그리고 나도 외로웠어.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내 집사람도 10년 전에 암으로 죽었잖아. 그 이후로 나도 혼자였어. 외로웠고 힘들었어. 맞아요. 창호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창호도 혼자 살고 있었죠. 예상치 못한 반전.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건드린 거야? 건드렸다고? 그게 아니야. 창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친구 아내로만 봤어. 하지만 형이 이혼하고 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봤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가끔 안부나 물어봤지. 친구 전처로서 말이야. 그런데 창고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어. 그 사람도 나를 의지하게 되었고 나도 그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어. 언제부터? 정확히는 모르겠어. 아마 3년 전쯤부터인 것 같아. 3년 전. 제가 이혼한 지 2년 되었을 때였어요. 그럼 그동안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떻게 말해? 야, 박이영. 나 형 전처랑 사귀고 있어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무력한 호소. 그래도 친구 사이에. 박이영, 솔직히 말해. 형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그야. 결혼했으니까. 그게 아니야. 정말 사랑했냐고. 30년 결혼 생활을 돌이켜봤어요. 사랑. 처음에는 좋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형은 모르겠지. 하지만 나는 알아.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창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완전한 좌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두 사람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아내도 확고했고 창호도 확고했어요. 제가 뭐라고 해도 바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럼 정말 결혼할 거야? 응. 다음 달에. 초대장은 안 보내겠지? 그건 형 맘이야. 웃기는 상황이었어요. 40년 친구의 결혼식에 갈지 말지 고민하게 되다니. 알았어. 잘 살아라. 일어나려는데 창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형, 정말 미안해. 친구로서 나 팔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으로는 친구라고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술집을 나왔어요. 모든 것을 잃은 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하루 만에 모든 걸 잃었어요. 아내는 이미 제 손을 떠났고 40년 친구도 잃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무심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저는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 앞에서 저는 그냥 과거의 인물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울었어요. 남자가 언제까지 울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날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절망의 늪에 빠지다. 아내와 창호를 만나고 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째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설치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내가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나? 계속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물론 무심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고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뉴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드라마를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소음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들. 냉장고를 열어봐도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김치 몇 조각, 우유 한 팩, 계란 2개. 그게 전부였죠.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 싶어서 물을 끓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뭔가 69살 먹은 늙은이가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다니. 예전 같았으면 집에 들어오기만 해도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해요. 그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요. 특히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창호와 함께 저녁이라도 먹고 있을까?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상상하기 싫은데도 자꾸 상상이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자식들에 대한 걱정.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고민이었어요. 딸 미영이는 부산에 살고 있고 아들 준호는 서울에 있긴 하지만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 일일까 싶었어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 친구와 재혼한다니 얼마나 복잡할까요? 혹시 애들이 먼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머니가 미리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애들은 저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점점 모든 게 꼬여가는 느낌이었어요. 포기라는 선택. 3일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어요. 그냥 포기하자. 어차피 내가 뭘 해도 바뀌지 않을 거야. 아내도 확고했고 창고도 확고했어요.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추해 보일 뿐이겠죠.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완전히 손을 떼자.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싶어서요. 뜻밖의 방문자.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요즘 누가 찾아와요? 창고일까? 설마. 아니면 아내가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걸까?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준호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야. 웬일로 갑자기? 그냥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평소에 자주 오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미리 연락하고 오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으니 놀랄 수밖에요. 들어와라. 그런데 저녁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준호가 들어와서 거실을 둘러봤어요. 아마 엉망진창인 걸 봤을 거예요. 빨래는 쌓여 있고 설거지는 안 되어 있고.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너는 어떻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조심스러운 대화의 시작.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 별일 없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집이? 아들 눈에도 제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게 보였나 봐요. 아, 이거 그냥 혼자 살다 보니까 좀 게을러졌나 보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 순간 뭔가 울컥했어요.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이런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기도 하고. 준호야, 너 혹시 알고 있니? 뭐려? 어머니 소식 말이야.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역시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아들의 솔직한 마음. 아버지, 어머니 재혼 소식 들으셨죠? 결국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래, 들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궁금했어요. 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그렇지? 네. 어머니가 다른 분과 결혼한다는 것도 놀랐는데 그분이 아버지 친구분이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너도 반대하는 거니?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럴 수는 없다. 아버지한테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적어도 아들은 제 편이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니와의 만남. 어머니를 만났다고? 언제? 일주일 전에요. 어머니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일주일 전. 그럼 제가 아내를 찾아가기 전이었네요. 뭐라고 하시던? 처음에는 그냥 안부를 물어보시고 그러다가 재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어머니가 직접? 네. 그런데 준호가 말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뭐?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행복해 보였다고? 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밝으신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내는 늘 시무룩해 보였어요. 웃는 일도 별로 없었고 아들이 본 과거의 진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못했나? 어려운 질문이었을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뭐라고 말하기 곤란했을 테니까요. 아버지, 준호가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불행했던 건 아버지 탓만은 아니에요. 그럼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잖아요.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돌보고. 그래, 맞다. 하지만 어머니도 사람이잖아요.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아들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0년 동안 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가정부였다고. 그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가 아들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했다니. 성숙한 아들의 조언. 그런데 준호야, 너는 어머니가 아버지 친구와 결혼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필 아버지 친구분과? 그렇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분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아버지를 오래 알고 지낸 분이니까 어머니의 사정도 잘 아실 테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알고 계시니까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김창우 아저씨도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아저씨도 외로우셨을 거고, 너도 김창우 아저씨를 아니? 네,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좋은 분이세요. 맞아요. 준호가 어렸을 때 창우가 자주 집에 놀러 왔어요. 선물도 사다 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했죠. 마음을 흔드는 깨달음. 아버지, 이제라도 어머니가 행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막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게 아닐까요?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생각은 모두 제 자신에 대한 것 뿐이었어요. 제 체면, 제 자존심, 제 감정. 하지만 아내의 행복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아. 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나? 나쁘다기보다는 무관심하셨던 것 같아요. 무관심.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런 걸 잘 모르셨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내면의 갈등. 아들이 간 후 저는 한참 동안 혼자 생각했어요. 아내의 행복을 막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지금까지는 제 감정만 생각했어요. 배신당했다는 분노, 체면이 구겨졌다는 수치심, 친구를 잃었다는 상실감.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달랐어요. 30년 동안 외로웠을 그 사람이 이제라도 행복을 찾았는데 제가 그걸 막을 권리가 있을까요? 내 감정이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남의 행복을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창호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했어요. 40년 우정을 배신한 건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아내의 행복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의 조짐.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잤는데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며칠 전보다는 좀 나아 보였어요. 적어도 눈에서 증오의 빛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정말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일일까?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적어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가 행복해지는 게 정말 나쁜 일일까? 제가 주지 못했던 사랑을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닐까? 새로운 선택의 기로.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특히 창호에 대한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과연 내가 이 결혼을 축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막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게 아닐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제가 해야 할 일은 막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더 이상 분노와 증오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이제 진짜 어른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최후의 고민. 며칠 뒤 아내와 창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깼어요. 아니, 정확히는 잠을 못 잤죠.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7시에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오늘이구나. 창문 밖을 보니 날씨가 좋았어요. 햇빛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하늘도 맑았어요. 결혼식 날씨로는 정말 좋은 날이었죠. 그런데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참석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어제까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가지 않으면? 그럼 정말 끝이에요. 아내와 창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끝까지 못난 사람으로 기억할 거예요.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숨어버린 사람으로요. 하지만 간다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거잖아요. 결심의 순간,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이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담담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 가자. 마지막까지 도망치지 말자. 그 순간 확신이 섰어요. 가야 한다. 그리고 인정해야 한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제가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겠다고요. 면도를 하고 정장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입는 양복이었죠. 결혼식에 갈 일이 언제 있었겠어요? 친구들 자식 결혼식 정도? 넥타이를 매면서 생각했어요. 이 넥타이 아내가 사다 준 거였는데 갑자기 옛 추억이 떠올랐어요. 결혼 10주년 때 아내가 선물로 사다 준 넥타이였거든요. 당신 넥타이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요라고 하면서 주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굳이 살 필요 있었나? 라고 시큰둥하게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던 선물이었구나 싶었어요.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길. 버스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택시를 탔겠지만 왠지 버스를 타고 싶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천천히 가고 싶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승객들, 혼자 가는 직장인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과거에 매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새로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결혼식장 앞에 도착했어요. 꽤 큰 웨딩홀이었어요. 입구에 화환들이 늘어서 있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망설여졌어요. 아직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다.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어요. 웨딩홀 입구에서 리셉션을 보고 있던 젊은 여직원이 저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신랑분 하객이세요? 신부분 하객이세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신랑은 제 친구고 신부는 제 전처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둘 다 아는 사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방명록 작성 부탁드려요. 방명록.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참 망설이다가 이렇게 썼어요. 두 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마이너스 박.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결혼식장 안 수많은 시선들. 결혼식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창고의 직장 동료들, 친척들, 그리고 아내 쪽 사람들까지. 아마 200명은 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서는 순간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설마 그 사람이 맞나? 정말? 모두가 속으로 속삭였겠죠. 저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래. 정말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이 마르고 이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신랑 쪽? 신부 쪽?
애매한 위치였죠. 결국 맨 뒤쪽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알고 있는 얼굴들. 주변을 둘러보니 아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창고의 직장 동료들. 4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라 거의 다 아는 사이였죠. 그 사람들도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김정수도 보였어요. 저한테 전화로 소식을 알려줬던 바로 그 사람이요. 우리 눈이 마주쳤는데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내 쪽 친구들도 몇몇 보였어요. 결혼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를 보고 더 놀라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올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죠. 그 순간 제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나? 정말 후회가 되었어요. 왜 왔을까? 그냥 집에 있었으면 될 일을. 신랑 신부의 등장. 그런데 갑자기 웨딩 마치가 흘러나왔어요. 신랑 창고가 먼저 입장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꽃을 가슴에 달고 정말 신랑처럼 보였어요. 40년 동안 봤던 창고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보였어요. 표정이 밝았거든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사람도 행복할 자격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신부가 입장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제 아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5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고 생기가 넘쳤어요. 무엇보다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구나. 예상치 못한 해방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완전히 끝이야. 무너진 자존심과 함께 찾아온 건 묘한 자유로움이었어요.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었어요. 저 사람 참 볼꼴 사납다고 생각하든 용기 있다고 생각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여기에 와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도망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주례사와 서약. 주례사가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하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례사를 하는 분은 창고의 대학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진부한 얘기들이었지만 왠지 마음에 와닿았어요.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하며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아내와 진짜 하나가 된 적이 있었나?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30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마음은 따로 살았죠. 저는 제 일만 생각했고 아내도 혼자였을 거예요.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반지 교환의 순간. 주례사의 말이 끝나고 두 사람이 반지를 주고받는 순간을 봤어요. 창고가 아내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아내가 창고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 그 순간이 정말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고 입가에는 미소가. 특히 아내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30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정말 사랑받는 여자의 표정이었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잘 살아라. 이제라도 웃으며 살아라. 정말 진심이었어요. 화나고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제 아들 준호였어요. 아버지, 정말 오셨네요. 응, 와봤다. 잘하셨어요. 준호가 저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자랑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와주셔서 감사해 하세요. 그래. 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와주시면 정말 고맙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뭉클했어요. 마지막 인사. 식장을 나가려는데 신랑 신부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피해서 나갈까 했는데 아내가 저를 봤어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저쪽으로 다가왔어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응, 잘 살아라. 고맙습니다. 그리고 창고도 다가왔어요. 형, 와줘서 고마워.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악감정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잘 살아라, 둘 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걸어 나오는 길. 식장을 나와서 천천히 걸었어요. 마음이 이상했어요. 후련하면서도 허전하고 슬프면서도 시원하고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년 결혼 생활, 5년간의 이혼 생활, 그리고 오늘 결혼식까지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정말 결혼식 날씨로는 완벽한 날이었어요. 그래, 잘 됐다.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지만 동시에 뭔가 중요한 걸 해낸 하루이기도 했어요. 도망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어른이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결혼식의 끝자락에서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와서 지켜보고 축복해주고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신랑 신부는 여전히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진도 찍고 감사 인사도 하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 정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창고였어요. 예상치 못한 접근. 박형, 잠깐만. 창고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결혼식 내내 밝았던 얼굴과는 달랐어요. 뭐,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얘기? 무슨 얘기? 중요한 얘기야.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뭔가 급박한 느낌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지금, 오늘 내 결혼식인데. 그래서 더 오늘 해야 해. 오늘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창고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하객들이 있는 곳에서는 얘기하기 어려워서 창고가 저를 식장 한쪽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어요. 비교적 조용한 곳이었죠. 뜻밖의 고백. 박형,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줘서 고맙네. 창고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고맙긴. 당연한 일 아니야. 40년 친구잖아. 사실 아직도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런 감정을 접어두려고 했어요. 아니야, 형.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내가 형 입장이었다면 과연 올 수 있었을까 싶어. 그리고 사실 내가 오래전부터 자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게 있어. 무슨 얘기? 창고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편지 한 장.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말 오래된 편지였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어요. 접힌 자국도 여러 번 펴고 접었던 흔적이 보였고요. 이게 뭐야? 편지야. 편지? 누가 쓴? 그 순간 편지 겉면에 적힌 글씨를 봤어요. 분명 아내의 글씨였어요. 30년 동안 봐온 그 익숙한 글씨체. 이거 우리 집사람이 쓴 거야? 응. 형수님이 쓰신 거야. 언제? 안. 20년도 더 된 것 같아. 20년 전. 그럼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네요. 왜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 그게 말이 긴데. 창구가 한숨을 쉬었어요. 숨겨진 진실. 사실은 이래. 20년 전쯤 형수님이 정말 힘들어 하시던 때가 있었어. 기억나? 20년 전. 생각해보니 그때가 우리 부부 관계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제가 승진하느라 바빴고 야근도 많이 했고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때였죠. 응, 그때 내가 좀 바빴지. 바빴다는 수준이 아니었어. 형수님이 거의 우울증에 걸릴 뻔했어. 우울증? 응. 그때 형수님이 나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어. 형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형 친구인 나라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혀 몰랐어요. 그때 형수님이 이 편지를 보여주셨어. 형한테 주려고 쓰셨다가 참아주지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왜 몰랐지? 형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형이 알면 더 부담스러워 할 것 같다고. 아내가 그런 고민을 혼자 안고 있었다니. 편지를 받아들다. 읽어봐, 형. 창구가 편지를 제게 건넸어요. 손이 떨렸어요. 20년 전 아내의 마음이 담긴 편지. 과연 뭐가 쓰여 있을까요? 펼쳐보니 편지지 2장 분량이었어요. 아내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첫 문장부터 가슴이 찡했어요. 당신에게 눈물의 편지 내용.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도 건네는 것도 참 어렵네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가슴에 담고 있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펜을 듭니다. 요즘 당신은 정말 바쁘시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주말에도 일 때문에 나가시고 저는 이해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저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쁜 일은 없었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당신이 힘들어 하실 때 곁에서 위로해드리고 싶고, 당신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싶어요. 그게 부부 아닌가요? 하지만 당신은 늘 혼자 해결하시려고 하시네요. 저한테는 괜찮다, 별일 아니다라고만 하시고, 저도 사람이에요. 당신의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고요. 사랑받고 싶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혹시 제가 당신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당신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하실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끔 밤에 혼자 울어요. 당신이 옆에서 주무시는데도 너무 외로워서 울어요. 이상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당신의 아내이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무너지는 순간,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아내가 이런 마음으로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승진에만 신경 쓰고 회사 일에만 매달리고 정작 제일 중요한 사람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형? 창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뒤늦은 깨달음. 아내가 그토록 사랑을 갈망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 형수님이 말리셨어. 형이 알면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고. 부담스럽기는 뭐가 부담스러워. 내가 그렇게 무심한 남편이었나? 형,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서로 표현을 잘 못했던 거야.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당신의 아내이고 싶습니다. 이 문장이 특히 가슴을 찔렀어요. 첫 번째 반전. 그때까지 저는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저에게 관심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찾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편지를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1차 반전 아내의 사랑은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음. 20년 전부터 이미 우리 부부관계는 위기였던 거예요. 제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아내는 그때부터 외로웠고 사랑받고 싶어 했고 이해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혀 몰랐어요. 형수님이 그러시더라고. 20년 전에 이미 마음이 죽었다고. 창고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20년 전에 이미, 그럼 그 이후 10년은 뭐였을까요? 두 번째 반전. 그런데 형, 이 편지 끝까지 읽어봤어? 응? 맨 마지막 페이지 뒷면에도 뭔가 쓰여 있어. 편지를 뒤집어 봤어요. 정말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추가로 적혀 있었어요. P.S. 그래도 당신이 웃을 때가 좋아요. 그때만큼은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요.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도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노인. 제 이름이 하트와 함께 적혀 있었어요. 2차 반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제 이름을 적어두고 있었다는 것.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편지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당신의 아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옆에 그려진 작은 하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0년 전에 이미 절망했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쓴 걸까요? 창호야. 응? 이 편지. 진짜야? 진짜야. 형수님이 직접 쓰신 거야. 그럼 그때부터 너와. 아니야, 형. 그때는 정말 상담만 했어. 형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럼 언제부터? 정말로는 3년 전부터야. 형이 이혼하고 2년 지나서. 창고의 말이 이어졌어요. 그때 형수님이 갑자기 연락을 하셨어.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진실의 무게,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더 복잡했어요. 아내는 20년 전부터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이혼 후에도 혼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창고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게 되었고,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창고가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님이 그러시더라고. 20년 전에 이 편지를 줬으면 달라졌을까라고. 그리고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다고도 하시더라고. 행복했다고? 응.
형을 사랑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늦은 후에 결국 모든 게 제 탓이었어요. 20년 전에 아내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그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아내는 떠나지 않았을 거고, 창고와 사귀지도 않았을 거고, 오늘 이런 결혼식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형, 이 편지 가져가. 뭐? 형이 가져가야 해. 원래 형 거니까. 창고가 편지를 제게 밀어주었어요. 아니야, 너가. 아니야. 형수님도 그러시더라고. 언젠가는 형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결국 편지를 받았어요. 20년 전 아내의 마음이 담긴 눈물의 편지를.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편지를 품고 집으로. 그날 밤 아내의 20년 전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걸어오는 길에도 계속 그 편지 생각만 났어요. 가방 속에 고이 접어서 넣어둔 그 낡은 편지. 20년 동안 창고가 간직하고 있었던 제 아내의 마음. 집에 도착해서 전등을 켰을 때 집이 더 텅 비어 보였어요.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만큼은 그 적막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아서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봤어요. 당신에게. 그 첫 문장부터 다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깊은 밤, 혼자만의 성찰.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전 아내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혼자 방에 앉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면서도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내려갔을 그 모습. 아마 울면서 썼을 거예요. 편지지에 눈물이 몇 방울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쓰고 나서도 주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남편이 부담스러워할까? 혹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결국 창고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거고요. 놓쳐버린 기회들. 돌이켜보니 그 신호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내가 가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늘 그냥 그랬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을 텐데. 주말에 같이 어디 다녀올까요? 라고 할 때도 피곤하다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한 거였을 텐데. 명절 때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어볼 때도 괜찮아요. 익숙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함께 도와주길 바랐던 거였을 텐데. 모든 신호를 놓쳤어요. 아니, 신호인 줄도 몰랐어요. 다른 부부들과의 비교. 생각해보니 다른 부부들은 달랐어요. 회사 동료 중에 김 과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늘 아내 자랑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제 맛있는 거 해줬다. 우리 집사람이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했는데 예쁘더라.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저 사람 참 아내 바보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런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또 다른 동료는 가끔 오늘 일찍 들어가야 해. 집사람이랑 약속이 있어서라고 했어요. 그때는 부인 바가지 긁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부부의 소통이었던 거죠.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30년 동안 아내의 외로운 시간들, 편지를 읽으면서 아내의 외로웠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저녁에 제가 늦게 들어왔을 때 아내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안 잤어? 라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왜 안 잤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아마 아내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주말 아침에도 그랬어요. 저는 늦잠을 자거나 TV를 봤는데 아내는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가끔 뭐 도와줄 일 없어? 라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괜찮아요 라고 하면 정말로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정말로 괜찮았던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포기했던 거였을 텐데 창구가 해준 것들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창구가 왜 아내에게 특별했는지 창구는 제가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해줬을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아내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아내를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줬을 거예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그 드라마 재미있나요? 저도 한번 봐볼까요?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들.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들을 창고는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창고에게 마음을 연 거겠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내의 행복, 친구의 사랑, 그리고 제 삶의 실패까지도 아내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30년 동안 외로웠으니까 이제라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을 테니까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실패도 인정해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고 아내의 마음을 몰라줬고 소통하지 못했던 것 모두 제 잘못이에요. 화내고 원망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마지막 길 하늘을 올려다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웃어라.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정말 그랬어요. 아내가 웃을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라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해주지 못했던 관심을 이제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럼 된 거예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보였어요. 오랜만에 하늘을 이렇게 자세히 본 것 같았어요. 별들도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서로 함께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 집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한 번 더 읽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당신의 아내이고 싶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는 내가 변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따뜻하게 대해야겠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자식들에게라도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잘 지내니? 라는 말 대신에 요즘 무슨 일 있어? 힘든 일은 없어? 이런 말을 해야겠어요. 이웃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해야겠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동네 상점 사장들, 그런 분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야겠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집에 들어가서 왔다고 한마디 하고 끝인가요? 배우자가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봐도 그냥 그랬지라고 대답하고 계시나요? 자식들이 전화해도 별일 없지? 라고만 묻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전하지 못한 말들. 혹시 마음속에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해라는 말이 쑥스럽다면 고마워라는 말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안해라는 말이 어렵다면 수고했어라는 말부터 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라는 말이 부끄럽다면 오늘 좀 어때? 라는 말부터 물어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을 30년 동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잃었어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지금, 오늘이 지나기 전에 꼭 그 말 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전화라도 해보세요. 문자라도 보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저처럼 20년 후에 편지로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너무 늦어요. 인생의 소중한 교훈. 69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건강해도 옆에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갖고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걸.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사랑. 그런 것들이 쌓여서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들려주세요. 특히 저처럼 무심하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오늘 밤 집에 들어가시거든 평소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그런 말들이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선물입니다.